비정상적입니다. 우리 집에도 비정상적일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왜 비정상적이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일찍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몸에서 코티솔이 너무 많이 나와요. 코티솔이 너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정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좀 평온한 마음을 갖게끔 하는 건데 이 편도체가 너무 과잉이 되면 과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게임을 많이 하는 애들이 과격하게 되고 어떤 이런 도파민이나 이런 거 중독이 되기가 쉬운 게 바로 그 코티솔이라든지 편도체라든지 이런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진정시켜주는 게 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조금 편도체 과잉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냉수 먹고 속차 되라. 물을 먹으면 편도체 과잉이 진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요.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굿모닝 하다 보니까 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먹자. 그 다음에 단백질 먹자. 프로바이오틱스 먹자 했는데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또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우리가 파이토케미칼을 잊어먹기 쉽습니다. 중요성을. 그 다음에 비타민 D의 중요성을 또 잊어먹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3의 중요성을 또 잊어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 보니까 굿모닝 할 때 얘네들을 같이 챙겨 먹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딱 의식이 꺼져가지고 한마디로 전원을 내려버리는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은 내 몸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즉 정비하는 활동이 일어나요. 우리 몸 같은 경우에는 낮에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낮에는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낮에 어떤 정비를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뭐 항체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일, 근육을 키운다든지 이런 것을 낮에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를 먹잇감으로 하는 사자나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냥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몸을 고칠 때 어디 상처나거나 아프거나 이랬을 때는 밤에 고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낮에 어디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디 넘어졌는데 갑자기 밤에 아프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낮에는 고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밤에 고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밤에 딱 되면 여기 아프고 여기 아프고 이렇게 몸이 구석구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이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파서 연락이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데 그 정비 시스템을 언제 하냐라고 했을 때 밤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우리 몸이 잘 고쳐져요. 그 다음에 고친다는 것을 또 플러스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잘 커요. 어른들은 어떻게 되냐면 정비한다는 것은 근육이 생성되고 지방을 잘 태웁니다. 그래서 잠을 잘 자야지 살이 좀 빠져요. 그런 건 다 아시죠? 우리 반대로 생각해보면 나 스트레스 받아서 잠 한 번도 못 자고 설치고 이렇게 하면 한 2, 4일만 그런 식으로 하면 얼굴이 땡땡이 붙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제 얼굴이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잠을 많이 자야지만 이 코티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게 수면이고 물을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한번 벌어진지 보면 일단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코티솔이 좀 감소해요.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죠. 그래서 밤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좀 적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나와요? 멜라토닌이 쭉 나오면서 이제 잠자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라토닌이 쭉 나오면 뭐가 나와냐면 멜라토닌이 나왔으니까 잠자네? 그러면 이제 고쳐보자 아니면 성장해보자 하면서 성장 호르몬이 그때 나와요. 그래서 잠잘 때 성장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쭉 나오고 이렇게 고치고 있으니까 혹시 이상한 세포, 병든 세포는 없나? 그러면서 항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그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코로나 백신 맞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뒤통수에서 얘기해서 다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코로나 백신 맞고 잠을 많이 주무세요 라고요. 일찍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간 뭐 말이냐면 잠을 자야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은 잠자는 시간에 다시 정리해보면 성장 호르몬 나오는 시기뿐만 아니라 내 몸의 항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고치는 시간이고 정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충분히 잘 됐을 때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근육도 늘어나는데 그걸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봐요. 10주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30명을 데리고 10주 운동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운동을 하고 밤마다 재밌는 걸 시켜줘요. 우리 게임해요. 그 다음에 우리 잠자지 말고 뭐 놀아요. 우리 술 마시러 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은 운동을 시키고 밤에 잠이 부족하게 만들고요. 이쪽은 운동하고 나서 일찍 주무세요 하고 잠을 통제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찍 자게 하고 늦게 자게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육의 생산량이 3.7파운드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잠을 많이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이 늘어나는 거고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게 키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이 10주 동안의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하는데 조금 도와주면 더 좋겠죠. 그냥 그래 성장 호르몬 나와라 잠 많이 자기만 하면 되겠지 라고 했을 때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꼬맹이들한테는 키 크는 데 쓰지만 어른들한테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근육을 늘려주는 거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방을 태워줍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지방의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억지로 맞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시면 성인 성장 호르몬 치면 여러 가지 의원들이 쭉 떠요. 강남 무슨 의원, 잠실 무슨 의원. 지금 예전에 작년 이맘때도 아니죠. 올해 초반에도 제가 검색했을 때 두세 곳밖에 안 떴는데 지금은 그런 것을 관리하는 의원들이 페이지 한 3페이지 정도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의원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성인들 대상으로 만든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젊어지면서 나이살이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크기가 작아져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더라도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배가 쭉 붙어버려요. 어떤 거야? 붙은다는 느낌 아시죠? 지방이 빠지면서 이게 쭉 붙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잘 생각을 해보면 성장 호르몬은 우리의 세포들을 키우는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내 몸에는 항상 암세포가 있는 거 아시죠? 성장 호르몬 맞으면 암세포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우선 굉장히 유명한 생각이죠. 우선 먹기는 꽃가는 달자고 그런 성장 호르몬을 맞다 보면 그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냐면 적정량이 내 몸에서 내 스스로 만들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뭐냐면 단백질 섭취입니다. 우리가 단백질 섭취만 해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 아이들 성장 호르몬 나와서 키가 크게 되겠지만 어른들 같은 경우에 단백질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게 살 빠져요. 그게 경험하셔보셨나요? 단백질을 내가 먹는 양에 전체 칼로리의 30%만 차지해도 12주나 8주 이후에 5kg 정도 감량이 된다는 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식욕을 좀 떨쳐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근데 단백질을 먹으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없지? 예전에는 과자 같은 것도 먹었는데 안 먹고 싶지라고 하는 게 단백질 섭취가 그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면 암에도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장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나와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회복을 또는 회춘을 하게끔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장 호르몬이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해야 잘 나오냐라고 했을 때 운동입니다. 당연히 운동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면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어른들도 잘 나와요. 그런데 먹는 걸로 추가하고 싶으면 단백질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줄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수면 시간이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정비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것들을 쓰게 되냐면 대표적인 게 단백질도 쓰겠지만 수분을 그렇게 많이 씁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7시간 동안 잠자는 시간 동안 쓰는 숨 쉬는 데 사용되고 대사하면서 사용될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이쪽에 보시면 500ml 생수 한 병 정도를 우리가 그때 물을 소비를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생수 한 병을 이미 내 몸에서 밖으로 내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생수 한 병만큼이 아침에 보충돼야지만 내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에 꼭 물을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물을 이렇게 아침에 꼭 먹으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전체 보면요. 물을 음료를 통해서 마시는 게 1.5리터, 1500ml 정도 되고 국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채소를 통해서 먹는 게 750ml, 그 다음에 내 몸에서 분해해서 만드는 게 250ml 정도 되는데요. 이쪽에 보면 1.5리터의 물을 적어도 채워줘야 돼요. 음식으로 통해서까지 한다면 2리터 정도는 아침에 전체적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보시면 굿모닝을 하시더라도 지금 아침에는 물을 먹는데
점심 저녁에는 물을 잘 안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루에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되는데 이 물을 7번 정도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루 종일 내가 필요한 물이 2리터니까 아침 일어나자마자 2리터 물을 마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하루가 힘들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하면 내 세포도 즐거워하지 않고 가장 좋은 방법은 7번 정도 나눠서 마시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지금 더우니까 찬물 많이 마시고 싶겠지만 내 세포가 물이 필요하죠. 지금 내가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찬물 마시는 거 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세포도 수분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수분이 필요한 상태라면 이 세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 온도가 미지근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차거나 너무 덥거나 뜨겁거나 이렇게 했을 때 내 세포에 들어오는 속도를 비교하거나 활용도를 비교해 보면 미지근한 정상 미온수일 때 가장 흡수가 높다는 거죠. 22도 미만, 10도에서 22도 이 사이의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자는 동안에 하는 일이 뭐냐면 면역 시스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쭉 줄어들게 되면 성장 호르몬 나오고 멜라토닌 나오고 성장 호르몬 나오고 그 다음에 항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잠을 자게 되면 이뮤 시스템, 면역 시스템이 그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반대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또는 수면 시간이 원래는 7시간 정도는 돼야 되는데 5시간 미만으로 주무시는 분은 미국 통계에 따르면 30% 정도 치매에 걸릴 확률과 암에 걸릴 전립선 암이라든지 이런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암센터에서도 발표한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면 우리가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이쪽에 논문 이름만 볼게요. 이 논문 이름에서 나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잠을 하룻밤만 날 셀 수 있죠. 열심히 날 세시죠. 갑자기 뭐 태권도 한다든지 양궁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면 날 세기가 쉽습니다. 날 세면 어떻게 되냐면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하룻밤만 안 자더라도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져요. 당뇨에 한 발짝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습관적으로 매번 늦게 자거나 잠을 설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노출되거나 더 가까워지고 발병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은 내가 만약에 대사성 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든지 그럴 때는 잠에 충분히 주무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 중에 둔화되는 것은 이제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이제 장 운동이 됐을 때 수면도 유도하고 정비하는 시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성장 호르몬이 그때 나오는데 이게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크게 하지만 지방의 크기도 줄여주기도 해요. 왜 나는 똑같은 약을 먹는데 지방이 안 줄어들지? 잠을 충분히 못 주무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잠 잘 때 면역 시스템이 일어나면서 대시세포나 NK 세포들이 병든 세포들을 잡아먹는 또는 암세포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요. 또 하나 항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 면역을 조금 정상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자는 시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코티솔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먼저 코티솔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티솔은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코티솔은 좀 억울하기도 한 면이 있어요. 코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기보다도 조금 내가 지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비라든지 이런 걸 좀 잠자는 시간에 미뤄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 나와서 다쳤어요. 여기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코티솔이 쭉 나와가지고 일단 지금 오늘 일상생활 해야 되니까 지금 아프게 하지 마. 잠잘 때 고쳐. 이렇게 해주는 호르몬이 코티솔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코티솔이 자주 나오니까 잠도 못 자게 하고 계속 고치지 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코티솔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게 안 좋은 호르몬이 되는 거죠. 일단 다시 돌아와가지고 코티솔은 12시 전후로 해가지고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해요. 검정색이 코티솔입니다. 그리고 나서 6시 정도 되면 많이 떨어지고 9시 되면 거의 쭉 바닥을 찍어요. 그렇게 되면 느낌이 벌써 오시죠? 이게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 눈치만 보고 있다가 코티솔 많이 떨어졌네 하면서 쑥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잠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저녁에 한 6시, 9시 정도에 게임을 한다든지 스트레스 받는다든지 누구랑 싸웠다든지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코티솔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멜라토닌이 안 오겠죠.
그래서 코티솔이 안 나오고 코티솔이 안 줄어들기 때문에 멜라토닌이 안 나와서 잠도 안 오고 그 다음 단계인 성장 호르몬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항체도 안 나와서 내 몸의 면역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코티솔이 내 몸에서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코티솔을 그럼 조절해 주는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물론 태아닌이나 이런 것도 돼요. 근데 더 간단한 건 뭐냐면 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이쪽에 사람을 또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은 이쪽에 먼저 포도당 주스 같은 거 있죠. 그렇게 과당이 많은 것을, 그러니까 포도당이 많은 것을 먹입니다. 음료를.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뭘 먹냐면 물을 마시게 했어요. 그 다음에 4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두 사람들에게 빵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게 되고 한 분도 놀라지 않으셨죠? 네. 물을 많이 마셔서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똑같이 마시게 한 다음에 이게 마셨다는 거예요. 마신 다음에 포도당을 마신 포도 음료, 그러니까 포도당 음료가 좀 많이 나오죠. 당이 가득한 음료를 마시게 한 사람은 코티솔이 이게 쭉 올라옵니다. 근데 물을 마신 사람은 그런 거 가지고 놀라진 않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코티솔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더라도 코티솔이 내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게끔 하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먹고 속 차더라 코티솔 좀 떨어뜨려 이 말이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코티솔을 조절해주는 게 물이지만 물이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중력을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하고 지금 영국 쪽, 유럽 쪽에서 이렇게 실험한 건데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물을 마신 다음에 딱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조금 집중력이 높아지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이쪽은 물을 안 마시게 하고요. 초등학생들에게 물을 안 마시고 이쪽은 수업을 하기 전에 물을 마시게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수업을 합니다. 수학 수업을 먼저 해요. 수학을 좀 몇 분 정도 한 20분 정도 하다가 갑자기 영어 수업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물을 안 마신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쉬었다 해요. 집중 안 돼요. 막 이렇게 고개를 엘라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네 선생님 물을 마신 아이들은 그렇게 수학 공부하다가 영어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게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멀티태스킹은 뭐 밥 먹으면서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한꺼번에 하는 것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멀티태스킹이 그런 유연한 사고입니다. 내 머릿속에서 영어 공부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학 공부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전환 속도가 시간이 덜 걸리게 되고 그리고 결과물도 능력도 늘어나는 게 바로 그거죠. 그걸 누가 해주냐면 물을 마시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 공부하기 전에 콜라 사이다 먹이는 것보다 물을 마시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다는 거죠. 이거에 또 적응을 해서 말을 하면 우리가 만약에 공부하기 전에 콜라를 마시고 하면 갑자기 옆에서 엄마가 바스락해서 설거지 소리가 조금 크게 났어요. 그러면 화내겠죠. 만약에 물을 마시고 이제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하는 소리가 좀 방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들렸다고 하면 괜찮아요. 공부하고 물 마시게 되는 아이입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른을 대상으로 아이들 대상으로 일단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 그럼 어른을 대상으로 한번 정확하게 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어른을 어떻게 했냐면 이쪽 한 그룹에서는 물을 안 마시게끔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 그룹에서는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하려면 너무 재밌는 게임을 하면 집중이 잘 되겠죠. 그래서 집중하기 힘든 게임을 만듭니다. 이렇게 모니터 화면에 동그란 도넛 모양으로 길을 만들고요. 이 안에 아주 마구 움직이는 공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이 도로를 넘어가려고 하면 버튼을 누르는 거고요. 또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버튼만 누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밖으로 못 빠져나가요. 그리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세상 재미없는 게임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물을 안 마시고 한 사람과 물을 마시고 한 사람이 버티는 시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하면 재미없어도 버티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아이들이 세상 재미없어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분 하는 아이하고 15분 하는 아이가 여기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고 하는 거고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해서 좀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스스로도 어떻게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거를 간단하게 조절하는 아주 쉬운 방법 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인지력 이런 것도 좋게 하지만 또 하나는 살이 빠지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독일에서도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500ml의 물을 한번 먹게 했더니 내 기초대사량이 30% 증가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기초대사량이 달라요. 그 스타트는 다른데 물을 먹였더니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 기초대사량이 높아졌어. 그래 뭐가 중요한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기초대사량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음식을 줄이죠. 음식을 쭉 줄입니다. 그러면 기초대사량도 안타깝게 쭉 줄어요. 그런데 이게 음식을 쭉 줄였더니 살이 좀 빠지기 시작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 다이어트 했으니까 계속해서 한번 이 정도 양만 먹어보자고 먹는 양은 똑같이 재봤어요. 그런데 기초대사량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았거나 그 다음에 내 몸에서 좀 체중이 빠지기 시작하면 기초대사량은 그대로 계속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돈으로 따지면 이거예요. 나의 수입은 똑같은데 지출이 줄었어요. 그러면 내 통장은 쌓여가는 것처럼 나의 뱃살도 쌓여가요. 그러니까 음식물이 먹는 양이 아니라 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살이 찔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먹는 양이 똑같은데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살이 빠지겠죠. 그런 것처럼 살이라는 게 꼭 지방으로 얘기하는 게 낫겠죠. 지방세포를 태운다라는 게 그렇게 건강에도 더 좋은 거니까 살이 빠지는 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지방세포를 태울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기초대사량을 늘리는 거고요. 그 기초대사량이 30% 정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을 500ml. 그래서 물을 마실 때 500ml 또는 2잔 정도 마시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딱 연구하다 보니까 같은 팀입니다. 독일의 같은 팀인데 이 팀이 그러면 이거를 우리의 인체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일어날까? 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과체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이게 바로 부모님의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아침 식사 30분 전에 물 2컵을 먹게끔만 했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기초대사량이 24% 증가했다는 걸 알고요. 8주 봤더니 체중이 감소한 것을 확인이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좀 일찍 나왔겠죠. 어른들은 조금만 더 긴 시간으로 한다면 내가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는 게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물을 먹을 때 제가 자주 먹어야 된다. 7번에서 8번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온수의 물을 먹을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 아시죠? 미세 플라스틱이 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페트병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런 생물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기초대사량을 높여주는 게 누구냐면 미토콘드리아라는 애가 해요. 생물 시간에 이걸 가끔 본 것 같은 느낌이 날 듯 말 듯 하는 거 이거 기억나시죠? 본 것 같. 이거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초대사량이 떨어뜨리게 되는 게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먹어서 기초대사량을 높이려고 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있는 물을 먹으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하루에 4잔 마시는 여성과 하루에 2잔 마시는 여성을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과격하게 했겠지만 방광암에 걸릴 빈도가 80% 정도 낮아져요. 물만 먹어도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사후 통계죠. 어떻게 보면 이런 방광암에 걸린 사람과 전자적인 사람을 봤을 때 방광암에 걸린 사람은 물을 많이 먹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체내에 노폐물을 빼주기 때문에 내 몸에서 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은 어떤 물을 마셔야 될 것인지 미세 플라스틱이 없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금 보게 되면 우리 현실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부산에서 미세 플라스틱 첫 검출됐다는 거죠. 이제 계속 검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0.1개에서 0.2개 리터당 이 정도 검출돼요. 얼마 검출 안 되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내가 걸러내는 필터의 크기에 따라서 망의 크기에 따라서 이 정도입니다. 있다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르냐면 완전히 촘촘한 걸로 걸러내기 시작하면 10,000개 정도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더 문제되는 거고 이 개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미세 플라스틱만 있는 것도 그렇게 충격적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수돗물 안에 대구 수돗물에서 환경 호르몬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쪽에 보면 나와 있는 게 이겁니다. 과부라 핵산 술폰산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호주의 2배 정도로 검출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게 공장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대구에는 굉장히 공장이 주변이 많이 있으니까 공장에서 흘러나온 거였는데 이때 흘러나왔네? 이거 빨리 정수해야 되겠다. 정수하면 되겠죠. 근데 대구 상수도에서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이게 공장에서 일단 막은 다음에 이걸 기간 흘러 바다로 내려갈 때까지 그냥 방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대구 사람들이 뭘 했냐라고 했으면 그때 생수 파동이 났던 거예요. 기억이 조금 나실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생수정에서 모든 생수가 없어지고 신는물 이런 것도 힘들어지고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발암물질, 환경 호르몬이 나왔던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밝히지 않는 것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검사를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있죠. 우리가 정수를 못하는데 무슨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거는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구, 고령 이쪽에서 초과 발암물질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만 걸러내는 그런 정수 시스템이 아니라 환경물질, 발암물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피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이거 다 생각하지 않고 다 걸러낼 수 있어 이런 것만 인증을 받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낙동강에서는 이렇게 약물도 관련돼요. 가바페틴 첫 검출됐다고 얘기하고요. 의약품 이게 간질약입니다. 가바페틴 간질약 아시죠? 굉장히 간에도 무리가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신경적으로 해서 작용하는 약인데 그 약이 그 수돗물에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뿐만 아니라 피임약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마약에 대해서도 그 물질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부브루펜, 진통제, 나프록센, 탁센, 그다음 피임약, 비스페놀 A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다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걸려낼 수 있는 거 일일이 내가 어떻게 다 찾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리스트를 제가 이거 받은 거거든요. 지금 이 받은 게 전부가 아니라 A4로 해가지고 한 6장 정도를 받았어요. 이거 걸러낼 수 있어요. 이거 걸러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에 이 스프링에 대해서 조금 공부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걱정된 게 뭐였냐면 저는 이제 그 수돗물에 의약품이 조금 많이 검출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검출됐을 때 의약품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제가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본사에게. 근데 본사에서 그냥 30분 이내에 자신감이 메일이 딱 왔는데 메일에 자신감 이렇게 떴어요. 메일이 그냥 30분 만에 딱 왔는데 제가 클릭을 딱 하는 순간 A4 6장으로 빽빽하게 해가지고 걸러낼 수 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이런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3분의 2 정도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3개가 A4 한 장 정도 돼요. 그게 6장 정도 와요. 그걸 다 걸러낼 수 있는 게 LSF 시스템하고 이런 거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피임약뿐만 아니라 진통제 여러 가지 미세 플라스틱이 비스페놀 A까지 심지어는 비스페놀 A라는 그런 물질까지도 걸러낼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믿고 그냥 다 걸러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정수 시스템이 잘 보면 먹는 물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겨울 되고 곧 그러게 되면 이제 진짜 필요한 겁니다. 가습기에 넣는 물은 정수 시스템을 통과한 거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시는 것보다 폐로 한 게 혈액으로 더 잘 들어온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혈액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물을 가습기에 있는 물까지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가습기에 있는 물도 정수기의 물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지금 최근에 이런 물들이 많이 있어요. 엄마가 혼자 사탕 먹는 줄 알고 피임약을 계속 이렇게 혼자 먹으니까 6살 아이가 엄마가 이제 밖에 나가면 나도 먹을 거야 사탕 그러면서 이걸 먹을 거야. 그래서 이게 성조수증에 걸린 거죠. 그런데 이걸 농도를 쭉 낮춰서 그 수돗물에 피임약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도 이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물 얘기를 지금까지 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물 하면서 겉무늬 또 먹는 게 단백질이죠. 단백질을 왜 먹을까라고 했을 때 단백질 그냥 뭐 어디 좋겠지, 근육 생성에 좋겠지, 여러 가지 기능에도 다 도움이 되지만 단백질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장 호르몬을 만든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장 호르몬 나이살이 안 찌게끔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이살이 찌냐면 성장 호르몬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점점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 호르몬이 적게 나온다는 것은 내가 지방을 태우는 게 조금 더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회춘도 되지만 지방 세포가 줄어들기도 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봅니다. 과학자들도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16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단백질 쉐이크, 아미노산이죠. 이건 아미노산 가지고 시작한 건데 거의 효과는 똑같습니다. 아미노산을 조금 먹게끔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혈액에 성장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두 분은 물을 먹였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을 먹인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쭉 올라옵니다. 682%가 올라갔으니까 8배 정도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8배 정도라면 엄청 많이 나온 겁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주사 맞는 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필요한 만큼 적당한 시기에 나오게 돼서 내 몸을 훨씬 더 젊게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단백질을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쉐이크를 통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콩 단백질로 한 건데요. 콩 단백질 쉐이크를 한번 먹어봤어요. 근데 성장 호르몬이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게 콩 단백질로 했더니 옆에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콩을 반찬으로 밥 먹을 때 먹으면 어때? 예를 들어서 뭐 콩자반, 그 다음에 순두부찌개, 두부지짐 해가지고 그거를 콩으로 해서 먹어서 밥 먹을 때 먹자. 그렇게 하면 성장 호르몬 똑같이 나오겠지. 라고 해서 그렇게 먹여봤더니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쉐이크로 먹었을 때 또는 단백질 보충제로 따로 먹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키 크게 한다든지 나의 배에 있는 지방을 태우게 하려면 쉐이크를 먹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당입니다. 이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이유 왜 이렇게 단백질 먹었는데 성장 호르몬 안 나오지? 그거는 밥하고 같이 먹었을 때 당을 높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쪽을 보게 되면 그게 나옵니다. 일단 뭐 당뇨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긴 한 건데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정상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쭉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왔습니다.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당을 가지고 있고 고혈당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좀 덜 나오게 돼요. 당이 높으면 성장 호르몬이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지 밥 먹고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한다든지 또 뭐가 있죠? 밥 먹고 밥 먹기 전에 아니요 잠자기 전에 밥 먹는 거 밥이라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야식 먹고 잠자는 애, 라면 먹고 잠자는 애. 분명히 우리는 밤에 성장 호르몬 나와야 되는데 라면 먹고 이렇게 잠을 자거나 야식을 먹고 자면 아이의 성장 호르몬이 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살이 더 찌게 되죠. 왜냐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지방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살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키가 크는데 우리 아이는 덜 크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잠잘 때 그러면 야식이나 이런 거는 좀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배고파서 잠을 못 잔다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혈당을 높이는 간식들을 얘기해요. 라면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이런 거고요. 만약에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혈당을 천천히 높이는 우리 칼로리바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너츠 있죠. 이런 것들을 밤에 간식으로 하고 그 전에 좀 이른 시간에 7시라든지 이런 시간에 차라리 라면을 좀 더 땡겨서 먹게끔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배가 고프다 하면 너츠라든지 칼로리바라든지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를 해야지 아이가 키 크고 그 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쭉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단백질 얘기 있는데 같이 먹는 게 또 프로바이오틱스였죠.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되냐면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성장 호르몬도 나오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쪽에 보면 우리가 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효능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조금 얘네들의 장의 미생물을 다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게 바로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를 계속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건 쥐니까요. 쥐에게 항생제를 쭉쭉쭉 먹여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가장 긴 뼈의 길이가 이렇게 더 작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판도 흐물흐물하죠. 그 다음에 뼈를 위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두께가 얇게 돼요.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이 파괴되면 또는 항생제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성장을 이렇게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쥐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별로 느낌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항생제에는 흰색 냉장 보관하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에는 흰색 실온 보관하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항생제 중에서는 주황색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 항생제에는 빨간색 하루에 3번 먹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항생제 중에서 하루에 1번 먹는 항생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가 중이염에 걸린다든지 하면 이 5가지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 5일, 많이도 먹긴 하지만 5일씩 5개를 먹으면 25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 내내 아이들이 항생제를 먹고 있죠? 그러면 실험지가 될 거예요. 이제 좀 느낌이 오시죠?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항생제 안 먹을 수 없고 이거 어떡하지? 항생제를 꼭 먹어야 돼요. 중이염 된다든지 폐렴으로 간다면 오히려 더 긴 시간 동안 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마지막 줄에 대책을 써놨어요. 실험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일반적인 쥐가 이렇게 잘 자랐고 항생제 먹은 쥐는 안 자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단세지방산 처리 SCFA가 단세지방산입니다. 단세지방산은 뭐냐면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를 같이 먹었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거를 먹게 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회복된다는 겁니다. 실험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성장 호르몬의 결과물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그냥 정상적인 쥐일 때는 이 정도 나올 때 항생제 먹으니까 툭 떨어져요. 툭 떨어졌는데 항생제하고 프로바이오틱스와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먹였더니 쑥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 먹일 때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근데 요즘 엄마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먹여?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 항생제 먹으면서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먹었더니 이 항생제가 뭐 균 죽이는 것은 제 역할을 했겠지만 이 항생제가 내 몸을 파괴하는 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생제 먹을 때는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5번씩 5일분 해가지고 이게 25일에서 한 달분 이렇게 항생제를 먹어서 장을 파괴했으니까 한 달만 또 안 큰 게 아닙니다. 이게 교정을 안 해주면 그 다음 달 장이 좋아졌겠어요? 계속해서 서너 달 동안은 아이가 안 큰 거예요. 내 몸도 많이 파괴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 먹었을 때는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이섬유를 꼭 보충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또 말씀드렸더니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항생제 먹을 때 그래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야 돼 라고 해서 이렇게 먹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써져 있게 이렇게 써져 있죠. 하루에 한 포. 이건 정상적일 때 얘기예요. 항생제 먹일 때는 더 먹여야 돼요. 그래서 2-3번 정도는 먹이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또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맞아요. 항생제하고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 잘 죽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천 상륙작전 아세요? 인천에 상륙작전 하려고 따졌을 때 상륙작전 할 때 만약에 대낮에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죽었겠죠. 언제 하죠? 밤에 하죠. 그 투입하는 시기가 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먹고 나서 서너 시간 후에 프로바이오틱스 투입하는 게 조금 그래도 생존율이 더 높아져요. 그런 것까지 하고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까 하루에 2-3번 먹여야 돼.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쥐 실험이 있어요. 지금 어떤 거냐면 똑같습니다. 이 쥐가 태어났을 때 무균지로 해서 항생제를 계속해서 먹여서 자라게 했더니 아까처럼 이렇게 좀 크지 않은 쥐가 돼요. 그래서 이 쥐가 어떻게 하냐면 건강한 아이의 대변에서 변에 있는 균을 노출시켰더니 건강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아, 잘 자랐네. 느낌이 안 오시죠? 또. 이것도 사람에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쥐가 뭐냐면 계속해서 태어나서 무균지로 태어나서 그냥 관리 안 하고 이렇게 태어난 쥐가 제왕절개를 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제왕절개에서 태어난 아이가 균을 엄마한테서도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관리도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냥 작은 쥐로 자라요. 그런데 이게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지금 반을 넘었어요. 2명 중에 1명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건강한 아이에서 장에서 나온 좋은 균을 이식받은 것처럼 프로바이오틱스를 조금 이식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때 뭐 여기 써졌는데요. 한 살 이후부터 먹으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에게서 좋은 균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그 균을 1년 동안 키우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근이 좋은 균들이 접할 기회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금 미량씩 조금씩 보충해서 접하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돌이 안 지났는데 갑자기 아이가 병이 걸려가지고 또 감기 걸려서 항생제 먹을 때 있죠. 그러면 똑같이 제왕절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프로바이오틱스 먹기 시작해야 아이가 장이 건강해지고 이쪽에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건강하고 성장을 잘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조금 느낌이 뒤로 안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냥 습관적으로 좀 자주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마이크로바이옴 하시면서 만약에 컨디션 안 좋을 때는 그죠? 360 이미 다 말했는데요. 그냥 밸런스 리딩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가끔씩 더 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일단은 우리의 대사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끔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지방 크기를 줄여줍니다. 이 실험은 어떤 거냐면 지금 보면 정상적인 쥐의 복부에 있는 지방 세포의 크기를 제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이거를 8주 동안에 이 고지방식 기름진 것을 많이 먹었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여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지방 세포가 쭉 커집니다. 많이 커졌죠. 그런데 이 기름진 것을 계속해서 주는데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좀 섞어서 줘봤어요.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커졌는데 얘는 그렇게 안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바이오틱스만 준다고 해도 지방의 세포와 크기가 작아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거냐면 이 프로바이오틱스 어떤 걸 주냐면 슬리피 프로바이오틱스 이게 그 실험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왜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 왜 이게 슬림해진다 하지? 이게 바로 실험을 해서 나온 겁니다. 지금 옆구리에 살 빠진 거 보이시죠? 그냥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에도 좋아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 당 좋아지는데 반대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야 된다는 거죠. 프로바이오틱스 먹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프로바이오틱스만 먹는다는 게 당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을 좀 좋게 해주기 때문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당 전단계, 당뇨 전단계라든지 이런 분들은 꼭 프로바이오틱스 먹게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뇨를 예방하는 능력도 있고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게끔 해주는 게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근데 이 프로바이오틱스 먹게 하지 마시고 식이섬유 있잖아요. 식이섬유까지 같이 해서 먹게 하시면 조금 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과 단백질 프로바이오틱스 각각에 대해서 세우는 걸 지금 다 알아봤는데요. 이 건강 모닝 루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해봤더니 성장 호르몬 나오면서 노화 반지, 그다음에 집중력, 인지력, 기억력이 향상되고 신경세포도 보호하고요. 대사성 증후군, 아까 말했던 콜레스테롤이라든지 당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이 되는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셨을 때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건강 루틴에 대해서 하실 때 같이 하는 것을 또 잊어버리시면 조금 아쉬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할 때 어떻게 운동을 하시는 게 좋냐라고 했었을 때 조금 근육이 많은 곳을 운동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전체적으로 전신을 운동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3-4시간 정도 운동할 수 있는 여유와 그 다음에 체력이 있다라면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주일에 2-3번 운동하기도 힘들고 그게 1시간이라든지 시간도 또 정해졌고요. 다른 것에 신경 쓸 것도 많지만 나의 체력도 운동 하루에 2시간씩 날마다 하면 체력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면 나는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략을 짜면 근육이 많은 곳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 성분이 나와요. 그 좋은 성분은 마이오카인입니다. 그 마이오카인 나오려면 근육이 많은 곳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뭐 스쿼트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도 좋은데 관절에도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스쿼트보다 더 좋은 운동 아시죠? 네, 바이크 스피닝,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뱃살이 빠져요. 지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오늘 2가지를 구별하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 구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2가지가 있어요. 운동하면 운동한 부위의 근육이 커집니다. 그 다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방이 태워져요.
근데 이 말이 잘 보면 뭐가 한 부가 빠졌는데요.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한 부분에 근육이 커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그렇죠. 운동을 하게 되면 지방이 빠져요. 지방. 즉 이걸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뱃살을 빼고 싶어서 윗몸일으키기를 합니다. 윗몸일으키기를 막 열심히 해봤어요. 그러니까 윗몸일으키기 했더니 제가 운동한 부분에 근육이 딱 잡힙니다. 식스팩 잡히는 거 같죠? 이렇게 딱 해서 잡히는 거 같은데 잘 보면 밖으로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 위에 지방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다 지방이 빠지셨나요? 저만 제 경험입니다. 네. 뱃살을 빼고 싶어서 윗몸일으키기를 했는데 만져보면 근육이 잡힌 것 같은데 내 지방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헬스장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잘 보면 분명히 뱃살을 빼고 싶어서 그러는데 배를 운동하는 것은 이 부위를 운동하는 것은 이 부위의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지방을 줄이고 싶으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을 해서 거기에서 마이오칸이 나와서 없어져요. 그래서 내가 뱃살을 빼고 싶어서 윗몸일으키기 하는 것보다 뱃살이 어떤 게 빠지냐면 허벅지 운동을 하는 게 뱃살이 빠져요. 그래서 자전거 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가 그냥 들어가요. 분명히 나 윗몸일으키기 안 했는데 배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허벅지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 얘네들의 지방을 녹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즉 근육을 키우는 거와 지방을 녹여주는 것은 이 위치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근육을 늘려주고 싶다. 만약에 팔뚝을 크게 하고 싶다. 그러면 팔뚝 팩이 가슴 근육 하면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지방을 태우고 싶다면 근육이 많은 부분을 자극해서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줄여준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전거 타는 동호회라든지 사이클 타시는 분들 윗몸일으키기 안 하는데 허리가 잘록하고 뱃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헬스라든지 헬스장에 이렇게 가면 몇 년 동안 운동하시는 분들 배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 느낌이 오시겠죠. 근육을 키우는 것과 지방을 줄여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운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좋냐면 400칼로리를 태우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칼로리가 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5km를 그냥 자전거 타기를 해봤어요. 스피닝 타기를 자전거 타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쪽 그룹에서는 그냥 5km 그냥 타세요 하면서 천천히 유튜브 보면서 타세요 이렇게 했어요. 천천히. 그러면 좀 긴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데 이쪽에는 어떻게 했냐면 5km를 똑같이 타게 하는데 빨리빨리 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타게 해요. 그래서 빨리 끝났겠죠. 그래서 얘가 5km를 똑같이 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 탄 거보다는 좋은 성분이나 마이오카인 같은 거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안 탄 거보다는 탄 게 그래도 3.8배 정도 나와요. 근데 해가지고 빨리빨리 타게 해가지고 빨리 끝내는 운동은 10.2배 정도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내가 정해진 시간에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치가 보이시죠? 그래서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똑같이 10km 타야지 오늘 20km 타야지 할 때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언젠가 도착하겠지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거보다 해가지고 그렇거나 운동도 중요한데 필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하고 이제 켈세틴 같은 경우인데요. 우리가 씨앗을 이쪽에 제가 농부여가지고 뿌리고 이제 딱 작물을 키우고 싶어요. 근데 뿌렸는데 이쪽에 지금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멘트 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뿌리면 죽겠죠.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뿌리면 죽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를 장 상피세포가 두텁지 않은 상태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얘가 생존할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먹으면서 얘네들 먹이대라 해서 식이섬유 같이 주긴 하는데 어차피 같이 주는데 그때 시멘트 바닥에다가 이렇게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장 상피세포가 두터워야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효과가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 점막의 점액이라든지 이런 점액질이 두터워야지만 내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었을 때 또는 마이크로바이옴을 먹었을 때 정착을 잘하고 그쪽에서 생존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론병이라든지 장누수 증후군 있는 분들에게 프로바이오틱스 좀 많이 먹였는데 효과가 없다는 건 뭐냐면 계속 시멘트 바닥에다가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두껍게 해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비타민 D하고 켈세틴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장누수 증후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프로바이오틱스 무조건 하셔야죠. 식이섬유 무조건 하셔야죠. 근데 플러스 비타민 D하고 켈세틴 같은 것을 추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켈세틴 하는데 켈세틴도 뭐냐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켈세틴은 양파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양파 드시려면
뭐 하루에 10개씩 드시면 뭐 네.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바로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인데 얘네들이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그 파이토케미칼에 펜세틴이 그리고 더 많은 다른 것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장이 안 좋은데 왜 아침 비타민을 파이토케미칼을 줘?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설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프로바이오틱스는 씨앗이지만 이 토양이라든지 이런 곳에 장상피 세포를 두텁게 해주는 것처럼 그게 비타민 D와 케르세틴, 이 케르세틴이 더블에 들어있다 이렇게. 그다음 또 하나 이 가운데 있는 애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 있는 애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꼭 필요한 거 아시죠? 근데 겉모닝 하면서 오메가3를 또 까먹을 수가 있어서 꼭 겉모닝 할 때도 오메가3를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오메가3가 예전에는 그냥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현대인들에게서 돌아오면서 가끔씩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고기 먹고 소화 안 되신 분들 많죠? 그러면 이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쓸개즙이 나와야지 소화 효소가 나와서 얘네들 분해를 시켜줍니다. 근데 쓸개즙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쓸개즙이 잘 안 나와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이거 똑같아요. 고기 먹을 때 스트레스 주면 어떡하죠? 체하죠? 그게 바로 쓸개즙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 효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어르신들 또 나이가 들면서 고기 먹으면 체해서 못 먹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죠. 쓸개즙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소화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쓸개를 제거하신 분들 있죠. 쓸개를 제거하신 분들에게 야, 너 쓸개 큰 수술 했으니까 오늘 내가 소고기 사줄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걔네들은 쓸개를 제거한 다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는 그렇게 소화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오메가3도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먹었을 때 얘네들이 유화가 돼야 돼요. 쓸개즙이 그것을 흐트러줘가지고 딱 흡수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 받거나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있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쓸개즙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어떤 안 좋은 사건에 의해서 쓸개를 제거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오메가3 좋은 건 아니지만 먹으면 어떻게 되나 끄억끄억합니다. 그 다음에 흡수도 안 돼요. 이게 끄억끄억해서 내리면 올라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흡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40~50%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쓸개를 제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럼 오메가3를 어떻게 해야 흡수가 되지? 라고 했더니 오메가3를 쓸개즙 처리가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게 말린 오메가3. 오늘 말하기로 했으니까 말린 오메가3. 다른 데서는 말린 오메가3라고 해요. 정확한 명령은 말린 오메가3가 그 쓸개즙 통해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한 연산도 있는데 좀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안 가르쳐 주긴 했지만 좀 궁금증이 생기죠. 얘네들을 그냥 일반 오메가3를 잘라서 물에 넣으면 얘네들이 식용 듯이 뜹니다. 기름이.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거 못 참기 때문에 마린 오메가3를 잘라가지고 쭉 짜서 기름을 해봤어요. 그래서 섞어봤습니다. 섞여요. 제가 또 만든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그게 확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꾸역꾸역하던 사람이라든지 흡수가 안 된 사람들은 마린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아이랑도 작아졌는데 함량은 높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또 잊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겉모닝 요트가 시너지 효과를 주는 영양과 운동 이거 다 합격을 하시는 게 겉모닝 플러스 운동 그다음에 영양소 섭취 이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할 때 내가 하루에 3~4시간 운동할 수 있고 날마다 운동할 수 있어 나는 운동이 취미야 이렇게 하시면 전신 머리끝부터 두피 운동까지도 하실 정도로 하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주어진 시간이 많아야 일주일에 2~3번 1시간 정도 운동할 수 있고 체력이 또 많이 안 돼 라고 한다면 좋은 성분이 많이 나오는 방식을 택해야 되겠죠. 그게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엉덩이 근육을 좀 할 수 있는 그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운동할 때도 그냥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오메가3, 파이토케미칼을 같이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건강한 모닝 루틴을 함께 하셔서 모두 다
리더님들 다 건강해지시고 주변 분들도 건강하실 수 있게끔 좀 많이 권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